1991년 12월에 발매된 제2차 슈퍼로봇대전의 판매량은 전작 대비 반토막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점, 반다이와 반프레스토의 팀킬, 마케팅 용어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제대로 터졌죠. 그래서 반프레스토는 슈퍼로봇대전을 포기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죠. 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짐작합니다.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비즈니스입니다. 영화의 경우 잘만 하면 흥행 수익의 3배 정도를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기에 일본에서 2차 비즈니스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발전해왔지요. 영화의 경우에는 극장 공개 수익, TV 방영 수익, OTT 판매 대금, 비디오 매체 판매, 대여 수익, 그리고 TV 드라마, 소설,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상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의 경우 지금이라면 몰라도 90년대에는 2차 수익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요즘이야 원소스 멀티유즈, 리메이크, 리마스터로 2차 수익을 낸다지만 당시에는 시장이 패미컴 왕국이니 다른데 낼 곳이 없는 것이죠. 한때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대여를 하려고 했던 적도 있지만 영화는 길어야 2시간인데 게임의 경우 20시간은 기본으로 넘기니 렌탈 비즈니스 핵심인 회전율이 나빠서 이것도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게임의 유일한 2차 수익원은 바로 공략본이었죠.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사에게 5%에서 8%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며 만약 공략본에 일러스트라도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사용료가 들어가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공략본의 판매 부수가 소프트웨어의 약 30% 정도가 나온다니 꽤 쏠쏠한 2차 수익이라 할 수 있죠. 바로 이게 슈퍼로봇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이 게임은 한 타이틀에 10개에서 20개의 로봇 작품이 나옵니다. 이 작품들은 책, 영상물, 프라모델, 피규어 등 다양한 관련 상품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생 상품의 규모는 그야말로 상당하죠. 일반적인 경우 이런 상품군의 최대 수혜자는 일본 굴제 미디어 기업인 가도카와지만 로봇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야기가 살짝 바뀝니다. 당시 로봇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보는 로고는 이모션, 즉 반다이 비주얼이었으니까요. 다시 말해 슈퍼로봇대전은 로봇 관련 상품을 팔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었습니다. 게다가 공략본 수익도 상당했지요. 전성기인 2000년도 초중반에는 매 타이틀이 50만 장씩 팔렸습니다. 이 작품은 공략본이 유난히 많이 팔리는 작품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숨겨진 요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략본 안에 온갖 슈퍼로봇의 트리비아, 즉 여러 지식을 적어놨기 때문이죠. 특히 슈퍼로봇대전 오리지널 설정은 여기 이외에는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한창 잘 나갈 때는 한 타이틀의 공략본이 20만 부에서 30만 부씩 팔리기도 하니 말 다했지요. 이후 슈퍼로봇 대전이 유명해지면서 슈퍼로봇 대전은 단순히 게임만 파는 것이 아니라 반다이의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모션 역할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고전 슈퍼로봇들의 키워드가 증가하는 시기는 슈퍼로봇 대전의 발매와 거의 일치합니다. 한 예로 보톰즈 관련 키워드가 폭증한 시기도 제2차 슈퍼로봇 대전 파괴편의 정보가 공개된 시점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다면 이와 관련된 상품을 팔 수 있겠죠. 완구해사니 프라모델, 피규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슈퍼로봇 대전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성장하면 반다이 그룹 최고, 나아가 슈퍼로봇계 최고의 광고판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였죠. 자, 재미없는 비즈니스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즐거운 슈로드의 세계로 돌아가 보죠. 제3차 슈퍼로봇 대전은 제가 최초로 한 로봇 대전으로 발매는 1993년 7월 23일이지만 정작 제가 해본 것은 그로부터 반년 뒤입니다. 전작권은 발매일이 상당히 벌어진 것으로 미뤄볼 때 반프레스토 내부에서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픽과 사운드는 당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전작 대비로 봐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량도 풍부해졌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멀티 시나리오, 분기에 따라 다양한 전개가 펼쳐지며 얻을 수 있는 기체도 다양해졌기에 여러 번 플레이할 수 있었죠. 또한 시나리오도 주목할 만합니다. 2차 로봇 대전은 카미오가 적극적인 성격이 되는 등 원작과 다른 캐릭터 묘사가 많이 좀 나왔지만 이 작품은 원작의 설정을 잘 반영한 흥미진진한 시나리오가 인기를 얻었죠. 또한 우주세기 건담 이벤트를 가장 많이 잘 다룬 것이 눈에 띄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제타, 더블 제타가 재방영되던 도중이었으며 재방영이 종료됨과 동시에 기동사 빅토리 건담이 방영되었기에 건담품을 제대로 탔지요. 지금의 애니메이션은 OTT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땐 LD나 VHS가 없다면 TV에서 재방송을 해주지 않는 한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담 붐이 다시 일고 있었으니 건담을 다룬 이 게임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단 지금 시점에서 권하긴 좀 애매하죠. 우선 시스템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지령을 일괄적으로밖에 내릴 수가 없기에 임의로 방어, 회피로 할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 무기 강화가 없어서 레벨업으로밖에 능력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적들의 레벨은 매화마다 펑펑 튀어오르는 바람에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후반에는 큐베리를 탄 하만과 최강급 인스펙터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있으며 숨겨진 시나리오인 라그나로크의 추역, 진 최종 보스 네오그랑조는 정말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자랑했죠. 물론 슈로데 팬들은 한번 전멸한 후 다시 시작하면 레벨과 경험치가 그대로 이어지는 비기, 전멸 노가다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게임은 시스템상 중단 세이브를 하면 전멸 노가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멸 노가다를 하려면 중간에 세이브를 하면 안 됐는데 후반 시나리오의 플레이 시간은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조금만 전략을 잘못 짜면 클리어가 불가능한 상황마저 벌어지니 세이브 안 하고 플레이하는 건 상당히 힘들었죠. 또한 명중률이 낮게 채정되어 아무로나 카미오가 적을 공격할 경우 명중률이 고작 60%에서 70%에 불과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니 일부 슈퍼로봇, 보스로봇 같은 2구는 아예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며 리얼 로봇 중에서도 코우라키의 건담 1호기는 키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사람 잡는 난이도긴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고 도전욕을 자극하는 좋은 게임이라 평가하며 특히 참전 작품에 대한 세세한 묘사, 다양한 오마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잡는 난이도 때문인지 실제 매상은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게임의 안 좋은 성적에 위기감을 느낀 반프레스토는 다음 해인 1994년 3월 25일 급하게 슈퍼로봇 대전 EX를 발매합니다. 갈려나간 윈키소프트 사원들에게 묵념, 개발 기간이 이상하게 짧았는데 그만큼 볼륨이 줄어들어 외전 취급을 받기도 하지요.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2차에선 조연에 불과했던 오리지널 기체인 사이버스터가 마장기신 사이버스터라는 하나의 작품으로 참전한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한국의 모 잡지는 이 게임을 소개할 때 마장기신이 아니라 마징가신이라고 오타를 냈는데 그래서 당시 소수의 한자를 아는 사람들과 오타를 믿은 다수가 싸우는 일도 약간 벌어졌죠. 가장 큰 특징은 무기가 계속 가능해진 첫 작품이라는 것으로 덕분에 3차에 비해 난이도가 크게 내려갑니다. 3차에 비해 명중률도 높게 채정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요. 문제는 난이도가 내려간 판에 새로 참전한 성전사 단바이나 주역기인 빌바인, 사이바스터의 맷병기 사이플래시가 밸런스를 다 말아먹은 데 있습니다. 또한 전작에서 호평받은 멀티 시나리오도 건재하죠. EX의 멀티 시나리오는 ISS, 인터랙티브 시나리오 시스템이라 불립니다. 마사키의 장, 류네의 장, 슈의 장이라는 세 시나리오의 시간축을 맞추는 시스템. 마사키의 행동이 이후 플레이하는 류네에게 영향을 주고 마사키와 류네의 행동이 슈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문제는 함정 카드가 있다는 건데요. 마사키의 장과 류네의 장의 클리어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특수 커맨드를 누른 후 슈의 장을 ISS를 사용하지 않고 플레이하면 초반에 류네의 적으로 나오는 그랑존이 네오 그랑존으로 바뀌고 맙니다. 참고로 절대 못 이깁니다. 이렇게 힘을 실어 만든 이 작품은 드디어 성공하지 못하고 또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슈퍼 패미컴의 진 여신전생, 슈퍼 메트로이드, 그리고 전설로 남은 명작 파이널 판타지 6가 발매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파판6의 발매일은 EX의 발매일 다음 주였습니다. 파판6의 가격은 11,400엔으로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소비세 3%를 더하면 11,742엔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기에 대부분의 유저들은 지갑을 닫고 숨을 고르고 있었죠. 이쯤 되면 반프레스토의 마케팅에 스파이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이 작품은 2차, 3차와 마찬가지로 덤핑이 되었는데 슈퍼로봇 대전의 프로듀서 테라다 타카노부 씨는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용돈이 적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게임이 된 것이죠. 또한 난이도가 낮아져서 아이들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었기에 이 아이들의 훗날 슈퍼로봇 되는 팬으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게임도 좋았지만 공략본이 기억이 남습니다. 이때 반프레스토가 공략본 판매에 맛을 한 것인지 게임 시나리오 공략만이 아니라 설정 관련 서적도 따로 나왔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마장기신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책이 유일했기에 팬들이라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슈퍼 패미컴으로 단독 작품인 마장기신이 발매되고 슈퍼로봇 대전 OG 시리즈가 나오면서 설정이 크게 바뀌었기에 이 책의 내용은 지금 와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로봇 대전은 또 망했습니다. 과연 이 게임은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린 결말을 알고 있죠. 앞서 말했듯 슈퍼로봇 대전은 당시 다른 게임은 꿈도 못 꾸는 2차 판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었으며, 이 2차 판권 사업은 완구 사업, 경품 사업의 주력인 반프레스토에게 정말 필수적이라 그들은 이 게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EX 엔딩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미 반프레스토는 EX를 개발할 때부터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던 것이죠. 팬들에게 약속한 슈퍼로봇 대전의 차기작 제4차 슈퍼로봇 대전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